프랑스도 네덜란드도 아니고 뭐라고? 대한민국?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가진 나라들도 줄줄이 실패한 땅 우간다. 전 국민의 60% 이상이 굶주리고 있던 이 나라를 살린 나라의 이름을 듣고 전 세계 학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죽어가던 땅의 심은 단 하나의 품종이 우간다 전 국민을 배 터지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신의 축복과도 같은 이 변화를 만든 건 한국의 기술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온 단 한 명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한국인만이 이런 기적적인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안 될 거라 장담했던 우간다를 단 90일 만에 변화시킨 놀라운 감동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투자하셔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자벨 뒤부아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에서 최연소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유엔에서 세계식량계획 파견농업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우간다 카라모자에 막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 우간다는 반복되는 가뭄과 척박한 토양 때문에 주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며 쌓아온 최신 농업 기술과 이론이 이곳 우간다에서 빛을 발할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프로젝트 제네시스가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저는 가져온 장비들을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최첨단 스마트팜 시스템, 프랑스가 자랑하는 유전자, 변형 종자, 그리고 미국의 위성 데이터 분석 시스템까지 이 모든 기술이 결합된다면 우간다의 식량난은 금세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업의 답은 유전공학과 빅데이터에 있다는 게 제 신념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동료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정밀함, 네덜란드의 시스템, 미국의 자본력이 결합된 서구의 최첨단 기술로 해결 못할 식량난은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굶주림에 고통스러워하는 카라모자의 주민들을 보며 저는 오히려 더욱 의욕이 불타올랐습니다. 이곳의 식량 문제는 단순히 최신 기술이 도입되지 않은 미개척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유럽에서 수많은 실험을 성공시켰던 저에게 우간다는 제 능력을 세계에 증명할 첫 무대였습니다. 그렇게 우간다를 살리기 위한 일명 프로젝트 제네시스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결과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든 데이터가 완벽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벗어나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위성에서 보내온 강우량 예측도, 토양 분석 결과도, 유전자 조작된 종자의 내성 데이터도 모두 무의미해졌죠.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간다, 카라모자 지역의 토양이 가진 특수성은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했던 모든 이론을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토양 속에는 철분과 알루미늄 함량이 저의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산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는 시들어가는 작물들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까지 밀려왔죠. 제 인생 처음으로 저의 이론과 지식이 현실 앞에서 패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했는데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로젝트 제네시스가 완전히 실패한 후 유엔 세계식량계획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고향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화상회의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식은땀으로 새로 갈아입은 셔츠가 젖을 정도였죠. 이자벨 박사,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디 맥케인 사무총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실패 원인을 설명했지만 화면 너머 참석자들의 표정은 점점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제 입술도 점점 이곳 우간다의 땅처럼 바짝 말라가고 있었죠. 결국 최첨단 기술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미국 대표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카라모자 지역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어요. 유럽연합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변명해보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카라모자 지역 원조 중단 및 철수를 결정합니다. 맥케인 사무총장의 선언이 떨어졌을 때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모든 서방 세계가 우간다를 포기하는 순간이었어요. 제 실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더욱 고통받게 될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회의가 끝난 후 우간다 농업부 차관 데이비드 오켈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박사님, 정말 모든 게 끝난 건가요? 데이비드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그때 데이비드가 갑자기 말했어요. 한 군데,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데이비드를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말 같아서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이요? K-팝이나 만드는 나라가 농업에 대해 뭘 알겠어요? 최고의 기술로도 실패했는데 이제 와서 후진국의 감성적인 접근에 기대를 걸자는 겁니까? 제 말에 데이비드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데이비드는 간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박사님,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 전 인수인계는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농촌진흥청에서 파견된 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저의 생각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소규모로 방문한 모습을 보고 그냥 놀러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박민준입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예의상 악수를 나누며 그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팀장이라기엔 너무 젊어 보이는 그는 예상외로 꽤 잘생긴 외모였습니다. 오히려 그 외모 때문에 더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런 외모의 농업 전문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곧바로 인수인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3개월간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테이블에 펼쳐놓았어요. 여기 토양 분석 자료입니다. 산성도가 4.25 극도로 높고 철분과 알루미늄 함량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요. 저는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위성 데이터, 기후변화 패턴까지 모든 과학적 근거를 보여주며 왜 이 지역에서 농업이 불가능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했죠. 박민준은 그 잘생긴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민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제 자료들을 슬쩍 보더니 옆으로 밀어두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단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잘생긴 청년이 3개월간의 과학적 분석 결과를 그냥 무시하다니요. 역시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박사님, 이곳의 실패 원인은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데이터 없이 뭘 하겠다는 거죠?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박민준은 그 단정한 얼굴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데이터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저는 그의 비과학적인 접근 방식에 화가 났습니다. 외모만 믿고 온 게 아닌가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박민준이 마을로 나가는 것을 보고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가 뭘 하는지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박민준은 마을 어르신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답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알아낼 수 있겠어요? 참다 못해 끼어든 저에게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자벨 박사님, 잠깐 이 밭을 보시겠어요? 그는 저를 밭으로 데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지하고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은 라테라이트 토양이라 철과 알루미늄이 많아 극산성입니다. 통일벼는 바로 이런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도록 개발된 품종이에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통일벼요? 그건 70년대 구식 품종 아닌가요? 구식이 아니라 검증된 겁니다. 뿌리가 유난히 깊어 지하수를 찾아내고 줄기는
규산 흡수율이 높아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의 농부들이 수십 년간 이런 땅과 싸워 이겨낸 경험 데이터입니다.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컴퓨터에 없는 데이터죠. 저는 여전히 그의 말을 책에 없는 변명으로 치부했습니다. 파종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밭을 확인하며 박민준의 통일벼가 언제 실패할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겨는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중얼거리며 새싹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제가 심었던 유전자 변형 동자들은 모두 죽었는데 이 구식 품종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정말 깊게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위성 데이터 예측에는 없던 비였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군.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상대로 밭은 완전히 침수되어 있었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박민준을 찾아 말했어요. 보세요.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며 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세요. 저는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물바다에서 뭘 기다리라는 거죠? 하지만 몇 시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민준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파놓은 전통 방식의 고랑들이 배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무시했던 원시적인 방법이 첨단 배수 시스템보다 효과적이었던 겁니다. 물이 완전히 빠진 후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통일벼들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줄기가 꺾이지 않고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무릎을 꿇고 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규산 성분이 줄기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제 과학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늙은 농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또 비 온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일기예보에는 맑다고 나왔는데요. 농부는 자신의 손금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손이 알려준다. 60년 농사 지으면서 배운 거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금으로 날씨를 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정말로 비가 내렸습니다. 제 위성 강우량 예측 시스템보다 늙은 농부의 경험이 더 정확했던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과학적 논리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지식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수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밭으로 나갔어요. 통일벼가 자라긴 했지만 과연 얼마나 수확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벼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어요. 마치 황금 바다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무릎을 꿇고 벼이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알이 굵고 꽉 차 있었어요.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민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죠?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수확량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정밀 측정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구역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수확량을 계산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결과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헥타르당 수확량이 기존 프랑스 품종의 10배에 달했어요. 이런 수치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직접 유전자 분석까지 해봤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통일벼는 정말로 이 척박한 땅에서 기적 같은 수확을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풍작을 이뤄낸 거였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데이비드 오켈로가 박민준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UN 세계식량계획 본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성공 요인 분석란을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성공 요인.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타이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했던 것들이 성공의 핵심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협력, 전통 농법의 지혜, 농민들의 경험적 지식, 이런 단어들을 적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오만함을 깨달았습니다. 최첨단 기술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황금빛으로 물든 밭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처음으로 제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학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죠. 마을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수확한 쌀로 아이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어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박민준을 찾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확신했나요? 당신들의 기술은 우리 기준으로는 불안정하고 구식입니다. 박민준은 밭에서 낡은 벼 한 포기를 뽑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벼는 구식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입니다. 저는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가요? 서구의 농업이 대규모 자본과 화학 비료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척박한 땅에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살아남는 법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이 묻어 있었어요. 한국은 70년대까지만 해도 매년 굶주림과 싸워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산이 많고 평야가 적어서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 대부분이었죠. 저는 한국의 그런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야 했어요. 통일벼가 바로 그런 절박함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박민준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곳 사람들과 우리가 가진 지식은 결이 같았던 거죠. 부족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최신이 아니라 최적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런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제 질문에 박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명으로는 믿지 않으셨을 거예요. 직접 보는 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만약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는 코웃음만 쳤을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게 된 건가요? 우리나라 농업 발전사는 생존의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량을 어떻게든 늘려야 했거든요. 박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농업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민준 박사님, 제가 무시했던 경험적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박민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최첨단 기술에만 의존하며 현지의 지혜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우간다의 성공에 감명받은 저는 농촌진흥청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은 생각보다 산이 많고 평야가 적었어요. 박민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통일벼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연구소에서 저는 통일벼의 역사를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실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럴 수가. 1970년대 통일벼 개발 과정을 담은 문서들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통일벼는 고립된 한국만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가 주도한 프로젝트였고 미국의 포드 재단과 록펠러 재단이 자금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수많은 미국과 네덜란드 학자들이 참여한 국제협력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건 저는 더 자세히 파헤쳐봤습니다. 서구의 원천 기술과 자본이 있었지만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구 국가들은 관심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이 기술을 발전시켰던 것이죠.
절박함이 기술을 살아있게 만든 거였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박민준이 제 옆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잊혀진 기술이지만 우리에게는 생존의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간다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거군요. 저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통일변은 잊혀진 국제협력의 산물입니다. 서구의 기술과 한국의 절박함이 만나서 탄생한 거죠. 박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이 사실은 서구 기술의 뿌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서구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건가요? 상업적 가치가 낮다고 판단해서 관심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서 다른 관점을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이런 역사를 알고 나니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편견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는 거죠. 박민준의 따뜻한 말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연구소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한국 농업의 역사를 깊이 공부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수탈, 한국전쟁의 폐허,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농업, 기술 발전의 역사를 알게 되었어요. 기술은 단순히 발명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발전되는 거군요.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최첨단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잊혀진 기술 속에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간다, 카라모자에 다시 발을 디딘 순간 황금빛 벼밭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이자벨 박사님, 마을 아이들이 뛰어와 저를 안았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건강해 보이는 얼굴들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저는 UN 세계식량계획과 본부에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존의 최첨단 기술 전수 방식이 아닌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각국에 잊혀진 토착 기술과 경험을 발굴하고 이를 현대 기술과 연결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제 보고서를 검토한 신디 맥케인 사무총장이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자벨 박사,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기술 우위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호 학습하는 파트너십입니다. 현지의 경험적 지식과 서구의 과학기술을 융합하는 거죠. 저는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우간다의 성공 사례가 그 증거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지식이 만날 때 시너지가 생겨납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방식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농업 지혜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찾아내서 현대 기술과 결합하면 됩니다. 제 제안은 아크라 이니셔티브로 채택되었습니다. 한국과 우간다의 성공 사례를 모델로 전 세계 저개발국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몇 달 후, 저는 박민준과 함께 다시 우간다 밭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나라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이 이곳을 찾아와 배우고 있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저는 환하게 웃는 우간다 농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술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배웠기 때문이죠. 박민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자벨 박사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오만한 천재가 아니었어요. 흙과 사람의 가치를 아는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카라모자 평원에서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이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준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박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저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고 믿으셨나요?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진정한 과학자라면 언젠가는 진실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대답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기술과 인간, 과학과 경험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농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LA의 한 공원에서 중국인이 한국 진돗개 앞에서 굴욕적인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목줄 풀린 채 공원을 자유롭게 누비던 차우차우가 진돗개를 갑자기 덮쳤습니다. 공원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랐지만 진돗개는 당황한 기색 없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우차우와 중국인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사과 없이 자리를 떠나려 한 순간 진돗개가 보인 놀라운 행동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시민 전체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돗개를 비웃던 중국인이 진돗개가 보인 놀라운 행동에 무릎 꿇고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진돗개는 어떤 행동으로 중국인의 굴욕적인 사과를 받아냈을까요? 미국 전체를 뒤흔든 한국 진돗개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투자하셔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레나 슈미트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현재 LA의 UCLA 대학교에서 동물 행동학을 연구하고 있죠. 매일 아침 7시만 되면 저는 하늘이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하늘이는 5살 된 진돗개예요. 남편이 한국에서 직접 데려온 아이죠. 하늘아, 천천히. 하늘이는 다른 개들과 마주칠 때마다 특별한 행동을 보입니다. 꼬리를 살짝 내리고 고개를 돌리며 때로는 하품을 하죠.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카밍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을 진정시키려는 몸짓 언어죠. 개들만의 평화로운 소통 방식이에요. 오늘도 하늘이는 지나가는 골든 리트리버에게 똑같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눈을 살짝 찡그리며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사답구나. 저는 손목에 찬 녹음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늘이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거든요. 5년 전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후에 이 아이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아이를 백두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하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왜 하늘이냐고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으니까요. 이 아이가 남편과 저를 연결해주는 하늘 같은 존재니까요. 남편은 한국계 미국인 외교관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었죠. 진돗개가 얼마나 특별한 견종인지도 그때 알게 되었고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래요. 충성심이 강하고 주인을 평생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늘이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저를 한 번도 떠나려 하지 않았거든요. 연구실로 돌아오면 늘 쌓여있는 서류들이 저를 맞이합니다. 견종별 사회적 신호와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거든요. 전 세계 50여 개 도시에서 2만 마리 이상의 개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금이 부족했어요. 아무리 중요한 연구라도 돈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죠. 연구실 직원들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박사님, 이번 분기 예산안이 또 반려됐습니다. 조교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연구는 단순히 제 커리어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개들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 그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것, 인간과 반려동물이 더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독일인 특유의 꼼꼼함으로 저는 매일 연구 일지를 작성합니다. 데이터가 곧 진실이라고 믿거든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학자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하늘이와의 평범한 산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제 연구에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하늘이와 함께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연구실에서 기금 문제로 회의가 길어졌거든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늘아, 오늘은 좀 더 멀리 가볼까? 센트럴 파크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이는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공원 벤치 근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자가 휴대폰에 대고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어였습니다. 어조가 상당히 거칠었죠. 그 옆에는 차우차우 한 마리가 목줄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건 좀 위험한데. 차우차우는 원래 독립적이고 경계심이 강한 견종이에요. 사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일 수 있거든요.
하늘이는 즉시 그 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대신 몸을 낮추고 꼬리를 살짝 내렸죠. 전형적인 카밍 시그널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하늘이는 신사야. 통화를 마친 남자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이었어요. 비싼 정장에 명품 시계가 번쩍거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예의상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하늘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거든요. 털 색깔이 평범하네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네. 우리 태산이는 중국 오학 중 으뜸인 태산의 이름을 가진 개죠. 그 존재감이 태산처럼 묵직하고 위압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차우차우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당당한 체구와 고급스러운 갈색 털을. 정말 상 같은 기품이 있어요. 순간 기분이 나빠졌어요. 하늘이를 마치 값싼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고귀합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독일인 특유의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더 강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런가요? 근데 현실은 좀 다르죠. 혈통이 좋은 개는 몇만 달러씩 하는데 저런 평범한 개는. 평범하다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순수 혈통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얼마 주고 샀어요? 우리 태산이는 중국 본토에서 직접 데려온 순종이라 15만 달러 들었거든요. 이 남자는 정말 모든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는군요. 이 아이는 제 가족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족이라. 그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태산이의 혈통서만 봐도 5대째 챔피언 혈통이에요. 그런 개와 비교하면.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그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죠. 제이슨 왕입니다. 네, 중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통화하는 사이 그의 개 태산이가 슬슬 하늘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자세를 낮추고 있었어요. 심지어 하품까지 했죠. 상대방을 최대한 진정시키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태산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동공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목덜미 털이 서기 시작했죠. 이건. 제 전문가적 직감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이슨 왕은 여전히 통화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개가 무엇을 하려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태산이 같은 명견과 함께 있으면 다른 개들도 기가 죽어야 정상인데. 그가 통화 중에도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까요? 그리고 제이슨 왕이라는 이 오만한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지만 이 모든 궁금증은 곧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해결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왕의 통화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두 개의 몸짓 언어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하늘이는 계속해서 평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고개를 살짝 돌리고 하품을 하며 심지어 앉은 자세까지 취했죠. 제발 싸우지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이는 정반대였어요. 귀가 앞으로 쫑긋 서고 꼬리가 꼿꼿하게 올라갔습니다. 몸 전체에 긴장이 감돌았죠. 위험해.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17시 32분 10초. 태산이의 동공이 확연히 커졌습니다. 11초. 목덜미 털이 바짝 서기 시작했어요. 12초. 하늘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지막 평화 제스처였죠. 13초. 하늘이가 하품을 했습니다. 간절한 카밍 시그널이었어요. 하지만 14초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태산아. 제이슨이 뒤늦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산이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하늘이의 목을 물었습니다. 안 돼. 저는 즉시 두 개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20년간 동물 행동학을 연구한 경험이 몸을 움직였죠. 태산이의 턱을 벌려 하늘이를 빼냈습니다. 하늘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목 부분에서 피가 흘렀죠. 하늘아, 괜찮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의 냉정함은 잃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상황이 데이터로 정리되고 있었거든요.
태산이는 아무런 경고 신호 없이 공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회성 결여의 증거였어요. 반면 하늘이는 공격당하는 순간까지도 꼬리를 내리고 몸을 낮추며 유화적인 신호를 보냈죠. 이건 일방적인 공격이야. 제 전문가적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어머, 이런 일이. 제이슨이 뒤늦게 휴대폰을 끊고 다가왔어요. 괜찮습니까? 우리 태산이가 좀 예민해서. 예민하다고요?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는 제대로 된 사회화 훈련을 받지 못했네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공격 전 어떤 경고 신호도 보내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평화 신호도 무시했고요. 이는 심각한 사회성 문제입니다. 제이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 태산이는 챔피언 혈통이라고요. 그냥 당신 개가 도발했을 거예요. 도발이라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늘이는 끝까지 평화 신호를 보냈어요. 제가 직접 관찰했거든요. 관찰? 당신이 전문가라도 되나요? 그 순간 제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네, 저는 동물 행동학 박사입니다. 20년간 개들의 사회적 신호를 연구해왔어요. 제이슨의 표정이 살짝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오만한 미소를 지었죠. 그래도 사고는 사고 아닙니까? 서로 개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생각인가 보네요. 과연 이 오만한 남자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개싸움을 넘어 훨씬 복잡한 문제로 번져갈 거라는 사실을요.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죠. 제이슨이 말하며 비싼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 귀찮게 됐네. 얼마면 됩니까? 그의 태도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돈 이야기부터 하다니요. 병원비에 위자료까지 얹어줄 테니 계좌번호나 보내세요. 제이슨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중국 본사 임원들과 저녁 약속이 있거든요. 그가 시계를 보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늘이의 상처보다 자신의 시간이 아까운 모양이었거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치료비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몇백 달러, 아니면 1000달러. 그는 마치 장터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말했어요. 이 아이는 제 가족입니다. 저는 하늘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족이라. 제이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뭘 원하세요?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라고요?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당신 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제 하늘이를 공격했어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이라니요? 개들끼리 싸우는 게 무슨 대수라고. 대수가 아니라고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이슨이 다시 지갑을 흔들었습니다. 2000달러 어때요? 개 치료비로는 충분하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에게 하늘이는 그냥 물건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동물을 키워서는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산이도 불쌍해요. 제대로 된 교육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뭐라고 했어요? 제이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 태산이는 15만 달러짜리 명견이라고요. 당신 개보다 훨씬 값어치 있어요. 값어치로 생명을 재는 당신이 더 문제예요.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 저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제이슨이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나 알고 말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왕 지사장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조깅복을 입은 김상철 교수가 헐떡이며 다가왔어요. 이런 우연이다. 김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던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과연 김상철 교수는 왜 제이슨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헬레나,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김상철 교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이슨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어요. 아니, 왕 지사장님. 이런 우연이. 지사장님이라고요? 저는 김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김 교수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교수님, 이분을 아세요? 아, 그게. 김 교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왕 지사장님은 우리 학과에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야. 제이슨이 비웃음을 지었어요. 큰 도움이라니 교수님. 겸손하시네요. 제이슨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신축 연구동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잖아요. 100만 달러라고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교수님, 설마. 김 교수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헬레나, 제발. 좋게 넘어가자. 김 교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학과 신축 연구동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한 분이란 말이야. 제이슨이 상황을 파악하고 의기양양해졌어요. 아, 그래요? 교수님과 동료시군요. 제이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것처럼요. 그럼 이 상황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김 교수가 제게 속삭였어요. 헬레나, 부탁이야. 그냥 사과받고 끝내자. 연구동 기부금이 취소되면 어떡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학과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100만 달러면 최첨단 연구시설을 갖출 수 있었거든요. 현명한 판단을 해야죠, 교수님. 제이슨이 압박했습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거든요. 비즈니스와 개인적 감정은 분리해야 하니까요. 제이슨은 마치 자신이 관대한 척하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 동료분께 잘 설명해 주세요. 어른들끼리 합리적으로 해결하자고. 이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개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미래까지 걸린 문제가 되었어요. 김 교수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헬레나, 연구실 직원들 생각해봐. 마이클도 사라도 모두 이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잖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제 고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어서 결정하세요. 제이슨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중국 본사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김 교수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제발, 헬레나. 큰 그림을 봐야 해.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시선이 공원 한쪽에 설치된 CCTV에 머물렀어요. 순간 번뜩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자로서 제가 가진 마지막 무기 말이에요.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모든 것은 바로 다음 순간에 결정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헬레나, 제발 이해해줘. 연구동 건설이 취소되면 우리 학과 전체가 위험해져. 제이슨도 거들었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감정보다 현실을 봐야죠. 제이슨이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제가 사과하고 치료비 드리면 되잖아요. 간단한 문제를 왜 복잡하게 만들어요? 김 교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헬레나, 학과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100만 달러 기부금이 날아가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공원 한쪽을 가리켰어요. 교수님, 저기 보이시죠? CCTV가 설치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제 연구는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 카메라가 바로 오늘의 모든 상황을 기록한 원본 데이터입니다. 김 교수와 제이슨의 표정이 변했어요. 헬레나, 뭘 하려고? 교수님, 20년 동물 행동학을 연구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이슨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학자로서 데이터를 왜곡할 수는 없어요. 진실 규명이 우선입니다. 김 교수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헬레나, 정말로 기부금이 취소되면 어쩔 거야?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거짓으로 얻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제이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저는 CCTV를 다시 가리켰어요. 저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줄 거예요.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누가 평화를 원했는지. 헬레나. 김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집이 세네. 제이슨이 비웃었어요. 좋아요. 영상을 봅시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기부금 거는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관없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길에 김 교수가 속삭였어요. 헬레나,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후회할 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에요.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제이슨이 뒤에서 중얼거렸어요. 아무리 영상을 봐도 개들끼리 싸운 건 사실이잖아요. 누구 잘못인지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동물 행동학자를 너무 우습게 본 것 같네요. 과연 CCTV 영상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제이슨의 자신감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모두가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관리소장이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17시 30분부터 보시겠어요. 화면에 저와 하늘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이슨과 태산이도 보였죠. 제이슨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보세요. 그냥 개들끼리 싸운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재생해주세요. 관리소장이 재생 속도를 줄였어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로서 영상을 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17시 32분 10초 태산이의 동공이 확대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이건 전형적인 공격 준비 신호죠. 김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11초 태산이의 목덜미 털이 섭니다. 명백한 위협 자세입니다. 제이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반면 12초 하늘이가 고개를 돌립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13초에는 하품을 해요. 이 두 행동 모두 상대방을 진정시키려는 카밍 시그널입니다. 관리소장도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20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하늘이는 끝까지 평화를 원했어요. 공격 의도가 전혀 없었죠. 영상이 14초에 도달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태산이가 갑자기 달려들어 하늘이를 공격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보셨죠? 아무런 도발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이슨을 바라봤어요. 태산이가 일방적으로 공격했어요. 제이슨이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 태산이를 자극했겠죠. 뭔가 위협적이라고요? 저는 영상을 다시 돌렸어요. 하늘이가 한 행동을 다시 보세요. 꼬리를 내리고 몸을 낮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모든 행동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복종과 평화의 신호입니다. 도발과는 정반대죠. 김 교수가 탄식했어요.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관리소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개들에게도 이런 언어가 있다니. 제이슨의 마지막 변명이 나왔어요. 그래도 사고는 사고 아닙니까? 태산이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스트레스요? 저는 영상을 한 번 더 돌렸어요. 태산이는 처음부터 공격적이었어요. 귀가 앞으로 서고 꼬리가 꼿꼿했죠. 모든 신호를 분석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지배욕과 공격성의 표현입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된 공격 장면 앞에서 제이슨의 모든 변명이 무너졌어요. 김 교수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헬레나,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네. 관리소장이 말했어요. 이 정도면 명백한 일방적 공격이네요.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어요. 제이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데이터 앞에서는 그 어떤 권력도 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까요?
제이슨은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할까요? 그리고 기부금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제이슨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CCTV 영상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이슨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태산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제 책임입니다. 김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 오만하던 제이슨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치료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이 잠시 멈췄어요. 태산이도 전문 훈련을 받게 하겠습니다. 사회와 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도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김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기부금 건은? 제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 그걸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신축 연구동 기부금은 예정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김 교수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제이슨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어요. 제이슨이 저를 바라봤어요.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연구 기금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네. 믿을 수 없었어요. 오늘 헬레나 박사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제이슨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실 앞에서는 어떤 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고요. 며칠 후, 김 교수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헬레나, 믿을 수 있어? 제이슨 왕이 추가로 50만 달러를 기부한대. 연구실에서 모든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전담 연구팀을 만들고 싶다는군. 마이클이 신나서 말했어요. 박사님,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 오만한 사람을 변화시켰죠? 저는 하늘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야. 진실의 힘이었어. 김 교수가 전해준 제이슨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헬레나 박사님 같은 분이 이 연구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태산이와 저 모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하늘이의 목 상처는 거의 다 나았습니다. 하늘아, 고마워. 하늘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맑고 평화로운 눈빛이었죠. 내가 아빠의 유산을 지켜준 거야. 남편이 남긴 진돗개 하늘이가 겪은 시련이 역설적으로 제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반려동물과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선택이 가져다준 선물이었습니다. 때로는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이죠. 하늘이처럼 끝까지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진실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학자의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